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류쉬안, 옮긴이는 김소희,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으로 국내 독자의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온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 책은 막막하고 버거운 현실을 마주한 이 시대의 모든 어른들을 위한 인생의 지혜서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태도에 관한 깊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거나 열심히 만든 황금 세 장을 손에 쥐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내면의 만족과 평안을 얻고 싶다면 나의 선택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 조각을 발견하기로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삶이 막막한 어른에게 전하는 유연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50편의 인생 철학,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를 소중히 알아. 맑고 상쾌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대학 교정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창문 옆으로 누군가 후다닥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향을 틀더니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오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뭔 일이 있구나 싶었다. 커피를 사는 척 카운터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커피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안 팝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비행기 2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았대요. 나는 사장님과 함께 맞은편 학생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 때쯤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브라운관 속에는 본래 2동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한 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학 동창이었던 리처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전화선이 모두 끊겨서 전화가 안 돼요. 학생회관을 뛰쳐나가다가 마침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리처드의 동생을 마주쳤다. 키가 190cm나 되는 장정이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1시간가량 뉴스를 보았다. 손에는 아까 가져온 커피가 아직도 들려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손은 굳었다. 그 후 나는 부랴부랴 뉴욕으로 갔다. 맨하탄에 임시로 만들어진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곳은 3,600평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에 60여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의 친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커다란 게시판이 보였다.
그 위에는 가족들이 인화해온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 아래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희생자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길고 긴 줄이 이어졌다. 그중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한 여성이 내게 왔다. 옆에는 2명의 아이가 엄마 곁을 빙빙 돌고 있었다. 여성의 남편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이었는데 빌딩이 무너진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를 안아주겠다고 했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남편한테 화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잠시 후에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맹세할게요.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꽉 안아주고 싶어요.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여성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불현듯 교수님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 앞에서 상담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던 말. 상대방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을 떠맡아 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주 냉담해지기도 하지. 이런 동정 피로증은 우리 의식을 점점 잠식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남겨야 하는 거야. 동정 피로증이 나를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일 센터로 출근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면서도 나의 초췌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즈음 나는 너무나 울고 싶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에 당시 어렸던 내 동생이 숙제하고 있는 모습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난 후 그 감정을 세밀하게 곱씹어 보면서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생각들을 찾아보았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감격이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한 것에 대한 감격.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나의 행운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책을 느꼈다. 다시 생각을 살펴보았다. 그럼 또 무엇 때문에 가책이 느껴지는 걸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아서? 그건 불합리하다. 본래 사람의 운명이란 모두 제각각인데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평범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소중히 하고 머나먼 미래 대신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다. 다시 그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며칠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 나 리처드야. 나 괜찮아.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다. 물론 기쁨의 욕이었다. 리처드는 그날 출근길에 차가 막혀 15분을 지각한 걸로 사고를 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차 막히는 걸로 불평 안 하련다. 우리의 긴 삶의 1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15분은 생사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15분의 순간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꽤 많다.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리처드는 지금 미국에 있고 나는 타이베이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만난다. 벌써 몇 년을 리처드가 2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나를 만나러 왔고 나도 뉴욕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친구를 찾아간다. 모든 만남이 즐겁고도 감사하다. 모든 비극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결함은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연이다. 집을 나서는 매 순간이 이별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이 만남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날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변화구에 끝없는 혼란 속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우리를 겁주는 뉴스 헤드라인과 코로나19 소식을 마주해야 했다. 몸과 마음은 전쟁 준비와도 같은 상황 속에 오랜 기간 놓였다. 삶을 뒤덮은 근심은 점점 불안으로 익어갔다.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유쾌해 보였던 친구들도 최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인정했다. 툭 하면 우울하거나 괴롭고 슬럼프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 친구는 요즘 머릿속이 여러 생각들로 복잡하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겹단다. 내가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친구는 말했다. 됐어. 일단 감정이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머릿속을 비우는 게 아예 안 된다니까. 이 지면을 통해 친구에게 답을 해주고 싶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의 흔한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실 마음챙김 명상은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해석하는 마음챙김의 정은 바른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기이다. 즉, 자기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고 자극되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곤혹감은 감정을 촉발해낸 그 일 자체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정을 통제하려고 들면 감정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버린다. 이때는 감정 그 자체가 눈앞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성적인 뇌는 언제나 감정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고 심지어는 감정에 질질 끌려갈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그만을 외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분만 나쁘다. 내가 추천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스스로 생각을 그만하자라거나 생각을 빨리 없애자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선 나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고정된 대상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명상법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호흡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을 주시하라고 한다. 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공기가 입술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약한 떨림에 집중하라고 한다. 어떤 작은 대상이나 신체상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도의 집중 상태에 놓인다. 이때 뇌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의식의 장막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모습에 가깝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자. 어떠한 비판 없이 그대로.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익숙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잡생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잡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생각을 쫓아버리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들을 마주하며 오케이, 너로구나 하고 말해보자. 나의 주의력은 고정 대상에 여전히 집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모였다 사라지도록 두면 어느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무섭게 밀려드는 생각들도 너로구나 하고 말한 뒤 고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한 채 몇 초가 흐르면 생각이 연기처럼 스스로 사라져버린다. 아주 신기한 느낌이다.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연습해온 사람은 이렇게 묘사한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의 어떤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눈앞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죠. 그런데 나의 주의력은 그 어떤 구름에도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고 또 아주 잠깐의 날씨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기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영원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텅 비어 있기를 바라거나 강한 태풍이 불어와 모든 구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린 하늘이다. 이 구름을 받아들이고 호흡과 고정 대상에 집중한 뒤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기다리자. 감정 기복이 실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점차 나의 감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울할 땐 나만의 색채 환경을 만들자. 알바니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티라나조차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데다가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있고 어둑한 길모퉁이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집집이 철창을 달았다. 대부분의 시민이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에서도 티라나는 상대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차라리 있고 싶은 도시였다. 매년 조달하는 도시보조금은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러나 2000년 가을 티라나에 얼룩덜룩하던 시멘트 건물 한 동이 갑자기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었다. 건물은 주위의 잿빛 도시와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장관을 바라보았다. 이 작업은 당시 막 부임했던 시장 에디 라마가 지시한 일이었다. 에디 라마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화가였다. 그는 색채를 써서 우리 도시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보조금을 책임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임원은 이 사실을 듣고 에딜 라마에게
당장 건물 도색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색깔이 유럽연합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에디 라마는 반박했다. 그럼 이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의 환경 또한 유럽연합의 표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더불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색깔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시민 중 절반이 계속 도색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에딜 라마 시장은 그의 정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각종 화려한 색깔로 시내 건물들을 칠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가까지 초청해서 대형 벽화의 제작을 맡겼다. 그 후 기적이 일어났다. 거리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쓰레기가 줄었다. 시민들은 창가에 철창살을 떼기 시작했다. 이 효과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건물이 새로운 색깔을 입기 시작했다. 실업률 또한 줄었고 시민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시 정부의 세입까지 증가했다. 알록달록해진 티라나는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킨 사례가 되었다. 이로써 에딜 라마는 2004년에 세계 우수 시장상을 받았고 훗날 알바니아의 총리가 되었다. 에딜 라마는 말했다.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아이들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돌봐주지도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줍니다. 다른 가능성과 다른 활력, 다른 삶의 감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색은 에너지를 가진다. 알록달록한 색깔은 활력을 준다. 분홍색은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짙은색 계열은 무게감을 준다는 것은 색채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 이처럼 색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조이풀을 집필한 잉그리드 페텔리는 책에서 티라나의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삶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색채 활용으로 활력을 되살려보거나 놀이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변의 공간을 꾸미는 것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실내 디자인의 추세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이라는 믿음이다. 보기에는 심플하고 깨끗하며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평정심까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일종의 속박을 상징하기도 한다.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단순한 라인과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유리와 강철로 된 공간은 매우 가지런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움은 우리가 한동안 보내온 날들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했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자 교류가 줄었고 상호작용이 줄면서 활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울해졌고 심지어는 이 침체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렸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신중해야 할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한겨울 속에서 소생할 방도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이란 단어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언제나 삶의 곳곳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까. 즐거움의 크기와 비교해 기쁨은 작고 가벼울 수 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쁨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잿빛 같았던 지난 시간으로부터 다채로운 색깔이 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을 통해 나의 영혼을 되살리고 활력을 깨울 필요가 있다. 우울할 땐 색채로 내 삶의 기쁨을 들여놓는 건 어떨까? 침대 시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산뜻한 쿠션을 사서 소파 위에 올려두고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의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이다. 집이나 일하는 곳의 환경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라면 색이 화려하고 스타일이 서로 다른 물건을 몇 개 놓아둘 수도 있다. 마치 채소 볶음에 작은 홍고추 하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예쁜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맛까지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색채로 소소한 기쁨을 만들어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 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컬러일지도 모른다. 갈등의 지뢰 문장 4가지를 조심하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불일치 않은 순간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만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부르고 이는 언어나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은 받아들여지지만 양쪽 모두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단순히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되면 갈등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만다.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인신공격이나 독설, 고함,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사실 갈등은 어쩌다 나온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다. 말을 꺼낼 때는 별로 심한 말은 아니라고, 그저 가벼운 말실수나 입버릇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고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뢰 문장 4가지를 소개한다. 1. 넌 항상, 넌 단 한 번도, 넌 항상 늦더라, 넌 단 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잖아 라는 말에는 어쩌면 불만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으로 던지는 무조건적인 불평의 말에 상대방은 기분이 무척이나 상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했던 것까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평소에 정말 자주 늦고 또 집안일을 할 때가 몇 번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은 상대가 옳았던 순간들까지 모조리 백지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상대가 정말 항상 그런 행동을 하거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최대한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한다. 상대는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 당신과 논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일은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둘은 이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불만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실에 부합하여 이야기하고 내면의 감정을 확실하게 전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오늘 넌 15분 늦었고 전에도 대략 30분은 늦었었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늦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엔 제 시간에 와줄래? 2.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다. 어쩌면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몇 번을 말했어와 같은 표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만약 상대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뜻이 있었다면 당신이 재차 일러주지 않아도 지인작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상대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가 없거나. 만약 전자라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습관의 문제이니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 후자라면 변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네가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너랑 같이 일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 나는 정말 네가 변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알려줄래? 3. 좀 진정해. 이 말에는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응, 알았어 라고 할까? 아니다. 상대방은 이미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다. 이럴 때 진정하라고 이야기해봤자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이룰 수 없다. 아마 대부분은 더 화를 낼 것이다. 불쾌한 기분은 둘째로 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등한시하고 진정하라고 명령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어쩌라고, 네가 진정하라고 하면 내가 진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대의 감정이 격한 상황일 때는 일단 그 마음이 나도 느껴진다 라는 공감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에 대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감정이 진정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말을 조심하려 할 것이다. 난 네 얘기를 정말 잘 들어보고 싶어. 근데 지금 네 말투가 너무 날이 서 있어서 내가 좀 놀랐어.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4. 뭐 고작 그런 걸로 그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상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상대가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큰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하는 건 상대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불평할 때 가장 바라는 건 경청과 이해다. 당차는 소리라거나 과한 반응이라는 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고작 그런 걸로 같은 표현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의 말이다. 만일 상대의 반응이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번 일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직접 물어도 좋다.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 그저 예의상으로 묻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도 차근히 설명해 줄 것이다. 사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있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춰 나갈 수 있다. 때로는 서로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가치관은 또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기도 한다. 언제나 상대방과 의견이 100% 일치하거나 상대를 설득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의견 충돌을 단순히 감정의 표출로 여기지 않고 진지한 소통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 이야기하고 불만이 생기면 확실하게 표현할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소통하는 제1원칙이다. 하버드대의 뇌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말에 따르면 90초 동안 나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감이 느껴질 때 나의 감정을 9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인식하면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으면서 분노의 폭발을 막고 감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식이란 감정이 일어나는 무대이며 언제나 감정보다 한층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정 자체를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뜨기 마련이고 우리는 곧 하늘인 것입니다. 보통 나를 소중히 알아. 맑고 상쾌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대학 교정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창문 옆으로 누군가 후다닥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향을 틀더니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오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뭔 일이 있구나 싶었다. 커피를 사는 척 카운터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커피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안 팝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비행기 2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았대요. 나는 사장님과 함께 맞은편 학생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 때쯤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브라운관 속에는 본래 2동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한 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학 동창이었던 리처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전화선이 모두 끊겨서 전화가 안 돼요. 학생회관을 뛰쳐나가다가 마침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리처드의 동생을 마주쳤다. 키가 190cm나 되는 장정이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1시간가량 뉴스를 보았다. 손에는 아까 가져온 커피가 아직도 들려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손은 굳었다. 그 후 나는 부랴부랴 뉴욕으로 갔다. 맨하탄에 임시로 만들어진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곳은 3,600평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에 60여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의 친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커다란 게시판이 보였다. 그 위에는 가족들이 인화해온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 아래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희생자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길고 긴 줄이 이어졌다. 그중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한 여성이 내게 왔다. 옆에는 2명의 아이가 엄마 곁을 빙빙 돌고 있었다. 여성의 남편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이었는데 빌딩이 무너진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를 안아주겠다고 했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남편한테 화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잠시 후에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맹세할게요.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꽉 안아주고 싶어요.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여성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불현듯 교수님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 앞에서 상담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던 말. 상대방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을 떠맡아 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주 냉담해지기도 하지. 이런 동정 피로증은 우리 의식을 점점 잠식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남겨야 하는 거야. 동정 피로증이 나를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일 센터로 출근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면서도 나의 초췌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즈음 나는 너무나 울고 싶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에 당시 어렸던 내 동생이 숙제하고 있는 모습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난 후 그 감정을 세밀하게 곱씹어 보면서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생각들을 찾아보았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감격이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한 것에 대한 감격.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나의 행운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책을 느꼈다. 다시 생각을 살펴보았다. 그럼 또 무엇 때문에 가책이 느껴지는 걸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아서? 그건 불합리하다. 본래 사람의 운명이란 모두 제각각인데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평범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소중히 하고 머나먼 미래 대신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다. 다시 그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며칠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 나 리처드야. 나 괜찮아.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다. 물론 기쁨의 욕이었다. 리처드는 그날 출근길에 차가 막혀 15분을 지각한 걸로 사고를 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차 막히는 걸로 불평 안 하련다. 우리의 긴 삶의 1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15분은 생사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15분의 순간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꽤 많다.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리처드는 지금 미국에 있고 나는 타이베이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만난다. 벌써 몇 년을 리처드가 2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나를 만나러 왔고 나도 뉴욕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친구를 찾아간다. 모든 만남이 즐겁고도 감사하다. 모든 비극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결함은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연이다. 집을 나서는 매 순간이 이별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이 만남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날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변화구에 끝없는 혼란 속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우리를 겁주는 뉴스 헤드라인과
코로나19 소식을 마주해야 했다. 몸과 마음은 전쟁 준비와도 같은 상황 속에 오랜 기간 놓였다. 삶을 뒤덮은 근심은 점점 불안으로 익어갔다.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유쾌해 보였던 친구들도 최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인정했다. 툭 하면 우울하거나 괴롭고 슬럼프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 친구는 요즘 머릿속이 여러 생각들로 복잡하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겹단다. 내가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친구는 말했다. 됐어. 일단 감정이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머릿속을 비우는 게 아예 안 된다니까. 이 지면을 통해 친구에게 답을 해주고 싶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의 흔한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실 마음챙김 명상은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해석하는 마음챙김의 정은 바른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기이다. 즉, 자기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고 자극되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곤혹감은 감정을 촉발해낸 그 일 자체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정을 통제하려고 들면 감정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버린다. 이때는 감정 그 자체가 눈앞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성적인 뇌는 언제나 감정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고 심지어는 감정에 질질 끌려갈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그만을 외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분만 나쁘다. 내가 추천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스스로 생각을 그만하자라거나 생각을 빨리 없애자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선 나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고정된 대상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명상법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호흡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을 주시하라고 한다. 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공기가 입술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약한 떨림에 집중하라고 한다. 어떤 작은 대상이나 신체상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도의 집중 상태에 놓인다. 이때 뇌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의식의 장막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모습에 가깝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자. 어떠한 비판 없이 그대로.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익숙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잡생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잡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생각을 쫓아버리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들을 마주하며 오케이, 너로구나 하고 말해보자. 나의 주의력은 고정 대상에 여전히 집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모였다 사라지도록 두면 어느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무섭게 밀려드는 생각들도 너로구나 하고 말한 뒤 고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한 채 몇 초가 흐르면 생각이 연기처럼
스스로 사라져버린다. 아주 신기한 느낌이다.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연습해온 사람은 이렇게 묘사한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에 어떤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눈앞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죠. 그런데 나의 주의력은 그 어떤 구름에도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고 또 아주 잠깐의 날씨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기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영원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텅 비어 있기를 바라거나 강한 태풍이 불어와 모든 구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린 하늘이다. 이 구름을 받아들이고 호흡과 고정 대상에 집중한 뒤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기다리자. 감정 기복이 실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점차 나의 감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울할 땐 나만의 색채 환경을 만들자. 알바니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티라나조차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데다가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있고 어둑한 길모퉁이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집집이 철창을 달았다. 대부분의 시민이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에서도 티라나는 상대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차라리 있고 싶은 도시였다. 매년 조달하는 도시보조금은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러나 2000년 가을 티라나에 얼룩덜룩하던 시멘트 건물 한 동이 갑자기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었다. 건물은 주위의 잿빛 도시와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장관을 바라보았다. 이 작업은 당시 막 부임했던 시장 에디 라마가 지시한 일이었다. 에디 라마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화가였다. 그는 색채를 써서 우리 도시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보조금을 책임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임원은 이 사실을 듣고 에딜 라마에게 당장 건물 도색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색깔이 유럽연합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에딜 라마는 반박했다. 그럼 이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의 환경 또한 유럽연합의 표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더불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색깔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시민 중 절반이 계속 도색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에딜 라마 시장은 그의 정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각종 화려한 색깔로 시내 건물들을 칠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가까지 초청해서 대형 벽화의 제작을 맡겼다. 그 후 기적이 일어났다. 거리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쓰레기가 줄었다. 시민들은 창가에 철창살을 떼기 시작했다. 이 효과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건물이 새로운 색깔을 입기 시작했다. 실업률 또한 줄었고 시민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시 정부의 세입까지 증가했다. 알록달록해진 티라나는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킨 사례가 되었다. 이로써 에딜 라마는 2004년에 세계 우수 시장상을 받았고 훗날 알바니아의 총리가 되었다. 에딜 라마는 말했다.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아이들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돌봐주지도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줍니다. 다른 가능성과 다른 활력, 다른 삶의 감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색은 에너지를 가진다. 알록달록한 색깔은 활력을 준다. 분홍색은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짙은색 계열은 무게감을 준다는 것은 색채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또한 살아가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 이처럼 색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조이풀을 집필한 잉그리드 페텔리는 책에서 티라나의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삶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색채 활용으로 활력을 되살려보거나 놀이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변의 공간을 꾸미는 것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실내 디자인의 추세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이라는 믿음이다. 보기에는 심플하고 깨끗하며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평정심까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일종의 속박을 상징하기도 한다.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단순한 라인과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유리와 강철로 된 공간은 매우 가지런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움은 우리가 한동안 보내온 날들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했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자 교류가 줄었고 상호작용이 줄면서 활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울해졌고 심지어는 이 침체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렸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신중해야 할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한겨울 속에서 소생할 방도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이란 단어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언제나 삶의 곳곳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까? 즐거움의 크기와 비교해 기쁨은 작고 가벼울 수 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쁨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잿빛 같았던 지난 시간으로부터 다채로운 색깔이 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을 통해 나의 영혼을 되살리고 활력을 깨울 필요가 있다. 우울할 땐 색채로 내 삶의 기쁨을 들여놓는 건 어떨까? 침대 시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산뜻한 쿠션을 사서 소파 위에 올려두고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의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이다. 집이나 일하는 곳의 환경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라면 색이 화려하고 스타일이 서로 다른 물건을 몇 개 놓아둘 수도 있다. 마치 채소 볶음에 작은 홍고추 하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예쁜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맛까지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색채로 소소한 기쁨을 만들어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 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컬러일지도 모른다. 갈등의 지뢰 문장 4가지를 조심하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불일치 않은 순간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만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부르고 이는 언어나 표정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은 받아들여지지만 양쪽 모두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단순히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되면 갈등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만다.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인신공격이나 독설, 고함,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사실 갈등은 어쩌다 나온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다. 말을 꺼낼 때는 별로 심한 말은 아니라고, 그저 가벼운 말실수나 입버릇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고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줄의 문장 4가지를 소개한다. 1. 넌 항상, 넌 단 한 번도, 넌 항상 늦더라, 넌 단 한 번도 집안일을 한 적이 없잖아 라는 말에는 어쩌면 불만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으로 던지는 무조건적인 불평의 말에 상대방은 기분이 무척이나 상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했던 것까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평소에 정말 자주 늦고 또 집안일을 할 때가 몇 번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은 상대가 옳았던 순간들까지 모조리 백지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상대가 정말 항상 그런 행동을 하거나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최대한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한다. 상대는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 당신과 논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당신이 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일은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둘은 이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불만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실에 부합하여 이야기하고 내면의 감정을 확실하게 전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오늘 넌 15분 늦었고 전에도 대략 30분은 늦었었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늦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엔 제 시간에 와줄래? 2.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다. 어쩌면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몇 번을 말했어와 같은 표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만약 상대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뜻이 있었다면 당신이 재차 일러주지 않아도 지인작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상대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다음의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가 없거나. 만약 전자라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습관의 문제이니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 후자라면 변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네가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너랑 같이 일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 나는 정말 네가 변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알려줄래? 3. 좀 진정해. 이 말에는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응, 알았어 라고 할까? 아니다. 상대방은 이미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다. 이럴 때 진정하라고 이야기해봤자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이룰 수 없다. 아마 대부분은 더 화를 낼 것이다. 불쾌한 기분은 둘째로 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등한시하고 진정하라고 명령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어쩌라고, 네가 진정하라고 하면 내가 진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대의 감정이 격한 상황일 때는 일단 그 마음이
나도 느껴진다 라는 공감의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에 대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감정이 진정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말을 조심하려 할 것이다. 난 네 얘기를 정말 잘 들어보고 싶어. 근데 지금 네 말투가 너무 날이 서 있어서 내가 좀 놀랐어.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4. 뭐 고작 그런 걸로 그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상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상대가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큰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하는 건 상대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불평할 때 가장 바라는 건 경청과 이해다. 당차는 소리라거나 과한 반응이라는 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고작 그런 걸로 같은 표현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의 말이다. 만일 상대의 반응이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번 일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직접 물어도 좋다.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 위해 그저 예의상으로 묻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도 차근히 설명해 줄 것이다. 사실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있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춰 나갈 수 있다. 때로는 서로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가치관은 또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기도 한다. 언제나 상대방과 의견이 100% 일치하거나 상대를 설득해서 입장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의견 충돌을 단순히 감정의 표출로 여기지 않고 진지한 소통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 이야기하고 불만이 생기면 확실하게 표현할 것.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소통하는 제1원칙이다. 하버드대의 뇌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말에 따르면 90초 동안 나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감이 느껴질 때 나의 감정을 9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인식하면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으면서 분노의 폭발을 막고 감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식이란 감정이 일어나는 무대이며 언제나 감정보다 한층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정 자체를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뜨기 마련이고 우리는 곧 하늘인 것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